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이론 및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측정 모형을 가지고 모형 수정을 하는 방법, 그 다음 문항묶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측정 모형을 구성을 했습니다. 측정 모형을 구성을 할 때 여러 변수들 중에서 자기 개념의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사회 자기 개념, 가족 자기 개념, 신체 자기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구성을 할 때 사회적 자기 개념, 가족 자기 개념, 신체 자기 개념, 학업 자기 개념을 모형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요인으로 자기 개념이라는 잠재 변인을 구성을 하고 그 하위로 네 가지의 잠재 변인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던 결과 카이스퀘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모형과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TLI 값이 좀 낮게, SRMR 값이 좀 낮게 이렇게 나왔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을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에서 보니까 자유도가 166이고 카이스퀘어가 7142로 아주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자유도가 166일 경우에는 임계치가 197인데 이 197.1을 넘어서는 값은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자료와 모형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은 대체로 연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결과에 보시다시피 자유도에 비해서 카이스퀘어 값이 매우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해서 자료와 모형 간의 합치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요. 결과를 분석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개념의 데이터 파일에 포함된 변수들, 그 다음에 모형에 사용될 변수, 멸측지 처리했고요. 네 가지 잠재 변인을 구성했고 2차 요인을 구성을 했던 실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돌려보면요. 결과를 돌려보면 적합도가 아까 제시한 것처럼 나왔고 표준화 요인 부하량에 이렇게 0.7 이하인 그런 문항들이 좀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문항들을 삭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네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정 지수라는 것을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아웃풋 제일 마지막 부분에 mode indices라는 수정 지수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닫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여기 사회자기 개념, 가족, 신체 자기 개념을 모두 다 사용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 수정 지수를 활용하겠다고 우리가 기입을 해주고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면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이제 모델에 대한 수정 지수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지수가 그룹별로 나오는데요. by에서 얻을 수 있는 수정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과 by 잠재 변수 간의 관계에서 또 수정할 수 있는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with 그리고 공분산 간의 수정 지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수정 지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수정 지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지수는 이 제한에 따라서 수정을 했을 때 감소시킬 수 있는 카이스퀘어 값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카이스퀘어 값이 적어지면 적합도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값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잠재 변수와 다른 잠재 변수에 부하되어 있는 관찰 변수를 교차 부하를 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기 개념에 있는 문항에서 사회적 자기 개념에 있는 문항에서 사회적 자기 개념에 있는 문항인데요. 6번 같은 경우는 가족 자기 개념입니다. 가족 자기 개념에 있는 문항을 교차 부하시키면 이 정도 카이스케 값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구성한 특정 모형이 이렇게 사회적 자기 개념과 가족 자기 개념에 있는 문항이 서로 교차되도록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바이 스테이트먼트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재 변수 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잠재 변수를 다른 잠재 변수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측정 모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on 같은 경우에는 경로 개수를 지정하라. by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부하로 들어가라. 이렇게 잠재 변수를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수정 지수를 활용하기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with statement에서 그 변수 간의 공분산을 설정을 해서 수정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론적 근거 없이 수정 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관찰 변수 간 공분산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그리고 감소되는 카이스퀘어 값이 큰 항목을 먼저 확인하라. 왜냐하면 그 카이스퀘어 값이 지금 과도하게 커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th statement에서 가장 큰 이런 그 수정 지수부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시면 by statement, on by statement 지나서 with statement에서 가장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10번과 9번입니다. 그래서 10번과 9번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9번은 가족 자기 개념, 10번도 가족 자기 개념이니까 두 개가 같이 가족 자기 개념에 들어있는 문항으로 이 두 문항을 처리를 해주면 카이스퀘어 값이 떨어지면서 적합도가 올라가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1334.869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내용 검토 후에 10번이나 9번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을 공분산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삭제하는 방법으로 10번 문항을 삭제를 하고 9번 문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내 고민을 잘 들어주신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두 가지가 어떤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10번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자기 개념은 6번에서 9번까지, 가족 자기 개념이 6번에서 9번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합도가 카이스퀘어 값이 5600 정도로 한 1300 정도 떨어진 것 볼 수 있고요. 적합도가 이렇게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결과물을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10번까지를 그대로 두고 9번과 10번이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한번 9번과 10번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공분산을 설정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요. 이것도 카이스퀘어 값이 변화를 했고요. 적합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지수를 활용할 때는 주로 with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다른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 설정 또는 잠재 변수와 다른 잠재 변수에 있는 관찰 변수를 교차로 연결시키는 방법보다는 그 지금 속해 있는 잠재 변수 안에서 공분산을 설정하거나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수정 지수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 수정 지수를 활용을 할 때는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이론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수정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항묶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묶음은 2개 이상의 관찰 변수의 점수를 합치거나 평균을 내서 새로운 관찰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데요. 합쳐버리면 문항의 개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분산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면 묶음당 분산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고 합산을 해서 분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추정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평균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묶음의 단점과 장점을 살펴보면요. 단점은 먼저 어떤 문항묶음 하기 전에 여러 문항이 한 잠재 변수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혹시나 모를 다차원적인 특성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항을 가지고 잠재 변이를 구성을 해서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고 그 요인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고 할 수 있었던 점에 비해서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여러 문항을 묶어서 분석을 할 때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경로 개수를 과소하게 추정하거나 편향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설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모수의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불가하다. 그래서 관찰 변수가 각각이 가지는 요인 부하량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특정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은 공통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신뢰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정규성을 만족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점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5점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수 5점 구분에서는 연속형이라고 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여러 문항을 합산할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점수들이 분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가지의 등급에서 등급이 더 훨씬 더 잘게 나누어질 수 있어서 정규성 만족에 더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였고요. 그 다음 신뢰도 증가와 정규성 만족에 따라서 적합도가 향상이 되고 샘플이 적을수록 모수가 추정해야 될 모수가 많아지면 추정이 어렵게 되는데 모수당 샘플 수가 이제 비율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관찰 변수가 줄어들고 샘플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찰 변수가 많을 때보다는 모수당 샘플 수 비율이 좋아져서 추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장점 때문에 문항묶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묶음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추정에 사용했던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얼마나 판별이 되는가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블록당 2개의 문항묶음을 최소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줄어들게 되면 블록당의 문항묶음이 2개만 사용했을 경우보다 적은 1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가 사용된 문항묶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모수의
개수가 또 많아지게 되면 이 관찰 변수의 숫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뭐 결과가 제대로 산출이 되지 않거나 추정이 수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재에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이 블록당 요 잠재변인 구인 하나당 3개의 문항묶음 정도는 활용을 해야 추정에도 안정성을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블록 그러니까 구인 하나당 적어도 3개의 잠재 변수는 구성을 해야 안정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문항묶음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항묶음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리 어떤 문항묶음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하고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항묶음 방식을 이것저것 사용해 보고 제일 좋은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이 아니고 미리 어떤 문항묶음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항묶음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유분산을 분배하는 방식, 고유분산을 고립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분산을 분배 방식은 개별 문항의 고유분산을 잘 분배해서 작게 만들고 공통분산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요인에 그 고유분산이 잘 골고루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에 따른 가정은 그 각각의 개별 문항들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추정한다는 일차원성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문항을 골고루 잘 분배하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겠고요. 고유분산 고립 방식은 지표 변수 그러니까 묶음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서 고유분산이 이제 서로 각각의 독립적으로 만드는 이런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분산 분해 방식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무선 알고리즘과 요인 알고리즘입니다. 무선 알고리즘은 문항을 무작위로 배분해서 원하는 개수의 지표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으로 무선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어떤 무선적인 그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개일별 문항과 구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요인 부하량이죠. 요인 부하량을 산출해서 문항 묶음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인 알고리즘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요인 알고리즘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요인 부하량을 구해서 요인의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묶음 1, 묶음 2, 묶음 3처럼 3개의 묶음을 각각 만들 경우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묶음 1에 요인분량이 가장 큰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1, 2, 3 그리고 묶음 3에서 4, 5, 6, 다시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문항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묶음 1에 가장 큰 요인 부하량과 가장 작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문항을 집어넣고요. 묶음 2에는 그 다음 집어넣고 묶음 3에는 그 다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3에는 그 낮은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3, 2, 1 그리고 1 다시 순으로 이렇게 묶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데이터 파일을 파슬링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주소에
접근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우리가 실습했던 CFA 폴더에 넣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의 제목이 parslink.csv거든요. 그래서 parslink.csv로 데이터 파일을 바꿔주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파일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parslink.csv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 안에는 1번부터 18번까지의 문항이 들어 있고요. 분석에서도 1번에서 18번까지를 사용하겠다. 결측치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F라는 잠재 변인을 만들어서 Q1번부터 18번까지를 요인을 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려가셔서 적합도를 보니까 카이스퀘어 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인 보화량을 봤더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요인 보화량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까지 요인 보화량을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요. 엑셀에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A열에 이 값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A열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 해서 마침을 하면 이게 각 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좀 지우고요. 필요 없는 내용을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부하량만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B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게요. 그 A, B가 있을 때 정렬을 눌러가지고 B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인 부하량이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변수를 P1, P2, P3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이 방식,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그러면 15번이 첫 번째 들어가고 16번이 두 번째 들어갑니다. 12번이 세 번째 들어가고요. 11번이 여기 10번, 17번, 13번, 14번, 9번, 3번, 7번, 6번, 8번, 18번, 5번, 2번, 4번, 1번. 이런 순서로 지금 문항을 만드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항을 새로 묶어야 되는데요. 이 문항 묶음 방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묶음 방식을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바뀐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define 명령을 사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1, P2, P3를 만들 건데 이 P1, P2, P3는 평균을 내라, mean 처리를 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요. P2, P3 이렇게 만들고 use variables에는
지금 원래는 Q1에서 Q18번까지를 집어넣었었는데 새로 define된 변수를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P1부터 P3까지 그리고 모델도 F를 잠재 변수 F를 구성하는 관찰 지표 변인으로 P1에서 P3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을 제가 해둔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15, 17, 13, 6번, 8번, 1번 이렇게 15번부터 1번까지 구성을 해서 첫 번째 P1에다가 평균을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라는 뜻이고요. 16번부터 4번까지를 평균을 내서 2번에 P2에 12번부터 2번까지를 평균을 계산해서 P3에 배치를 하고 use variables는 Q1번부터 18번을 사용하는 게 아닌 우리가 define한 P1부터 P3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잠재 변수 F는 P1부터 P3까지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적합도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판별이 조건에서 완전 판별로 바뀐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슬링해서 분석하는 방식은 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할 때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분산 고립 방식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 기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가진 의미를 따져서 그 문항들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위끼리 묶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론이 확실하고 또는 개발이나 타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척도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때 이런 문항 묶음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그 요인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문항 묶음을 하는 방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개별 문항의 상관 개수를 높은 것끼리 묶어서 지표를 만들고 남은 문항들을 다시 상관 개수를 구해서 다시 하나씩 또 묶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상관 알고리즘이 있고요. 방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요인 알고리즘 방식과 상관 알고리즘 방식을 결합한 방식인데 요인 부하량을 계산을 해서 차이가 적은 문항끼리 묶은 후에 다시 요인 분석을 해서 또 차이가 적은 문항끼리 묶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 기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일차원성을 가정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요인 부하량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항묶음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차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문항묶음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FA나 CFA를 통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서는 각각의 문항의 어떤 요인 부하량이라든지 기여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 묶음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를 말씀드립니다. 이분 문항, 그러니까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분 문항 또는 리커트 척도처럼 되어 있는 문항들은 여러 문항을 합산할 경우에는 분포가 그 단계가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연속형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항 묶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작아서 추정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추정할 모수가 많은데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항 묶음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측정 동등성을 구하거나 적합도를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문항 묶음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문항 묶음을 활용할 때는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고요. 미리 어떤 문항 묶음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문항 묶음을 사용해야지 문항 묶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고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2단계 접근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방정식은 그 분석을 통해서 적합도를 판단해서 모형을 확정하는 게 주가 아니라 문헌고찰을 통해서 구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설정한 모형과 내가 수집한 자료 간의 적합성을 판단함으로써 그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타당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모형에서는 앞서 계속 실습을 했었던 측정 모형 분석을 통해서 적합도를 확인하고 구인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형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측정 모형을 완료를 하고요. 이 측정 모형에 포함된 구인을 가지고 2단계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모형 수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모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측정 모형에 대해서 추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항 묶음을 활용했는데요. 문항 묶음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정리했던 CF의 모형과 파슬링한 모형은 닫고요. 바탕화면에다가 SEM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어두시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그 CFA 폴더 안에 있는 자기개념 아까 전에 그 실습했던 CFA 모형에서 이 상관을 걸었던 걸 지우고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SEM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EM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1-CFA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저는 한번 미리 만들었던 모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SEM 폴더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그대로 사용했고요. 변수도 그대로 CFA 모형 할 때 그대로죠. 그 다음에 use variables에는 수업 이해도와 성취도를 집어넣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요. 수업 이해도하고 성취도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항 묶음을 만들었는데 문항 묶음은 이렇게 define을 했습니다. define을 한번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적 자기 개념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사회적 자기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내용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를 한 상태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구분이 된다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비슷한 문항끼리 한번 묶어봤습니다.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와 관련된 문항이라서 2번, 5번을 따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을 하나의 문항 묶음으로 평균을 처리했습니다. 1번, 3번, 4번 그 다음에 S2에는 2번, 5번을 배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족 자기 개념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느낌을 받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부터 8번까지 6번부터 7, 8번까지 그리고 9번과 10번을 평균을 처리해서 F2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자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얼굴 관련된 두 문항을 11번, 14번을 따로 분리를 했고요. 12, 13, 15번 문항을 따로 이렇게 관찰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자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시간 관련된 두 문항 17번, 18번을 묶었고요. 나머지 16, 19번, 20번을 또 하나의 문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기 개념을 20문항의 자기 개념을 이렇게 8개의 문항 묶음으로 만들어서 define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의한 값을 use variables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 나는 이 20개의 각각의 문항이 아니라 나는 8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겠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할 실점은 이 문항 묶음한 내용이 use variables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앞에 오거나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define한 문항을 집어넣으시고요. 모형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자기 개념을 문항을 5문항 중에서 문항 묶음으로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항 묶음한 관찰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바디, 아카데미에도 각각 2개씩의 문항 묶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해도라는 잠재 변수를 만들어서 세 문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chieve라는 잠재 변수를 만들어서 또 국어, 수학, 영어 3가지 점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 self라는 2차 요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족, 신체, 학업적 자기 개념을 요인을 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념과 수업 이해도, 성취도 간에는 공분산 설정을 했고요. 그 수업 이해도와 성취도 사이에는 또 공분산 설정을 해서 3가지 요인이 각각 공분산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쭉 내려와서 적합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RMR이 조금 높긴 하지만 다른 적합도들이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카이스퀘어 값은 여기서도 자유도 값에 비해서 매우 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가설을 기각해서 자료와 모형의 적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른 적합도를 보고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이번에 확인하실 게 여기 분산에, 전차 분산에 음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부하량이라든지 그 공분산도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목적했던 이 요인 부하량이 문항 묶음한 것이 제대로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3가지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항 묶음을 하고 디파인을 해서 측정 모형을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것까지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념이 수업 이해도를 거쳐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또 자기 개념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구조적인 관계를, 모형을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할 때는 이 지금 만든 측정 모형에서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save as 해서 두 번째 SEM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sem으로 저장을 할게요. 미리 만든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define하고 모델 설정의 2차 요인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수업 이해도와 자기 개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그 다음에 수업 이해도에는 자기 개념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수업 이해도와 자기 개념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업 이해도에는 자기 개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분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적합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SRMR은 좀 높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적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지금 아까 측정 모형하고 동치 모형이기 때문에 적합도가 똑같이 나타나죠. 이 동치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 실습 시간에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살펴보니까 측정 모형과는 달리 자기 개념이 학업 성취도에는 약간의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결과에서는 해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에서 왜 이런 부호가 나타났지? 이런 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잠재 변수 간의 부호, 그 다음에 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렇게 순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문에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측정 모형에 대한 수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문항 묶음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문항의 개수를 줄이고 적합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서 1단계 측정 모형 분석을 하고 2단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습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